2002년 한일 월드컵. 월드컵 역사상 전례 없던 현상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전국 각지에서 놀랄만큼 열띤 거리 응원을 펼친 것입니다. 이 열정의 파노라마가 시작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은 어떤 것일까? (600여 년) 전 대한민국의 마지막 왕조 조선은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정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당시 후보로 거론된 곳은 총 9군데. 계룡산, 무악, 불일사, 선점, 부소, 광실원, 도라산, 송경, 한양이 물망에 올랐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몸소 후보지를 답사하면서 면밀히 땅을 살폈다. 그러기를 2년여. 1394년 음력 8월 24일 오랜 고민 끝에 서울은 조선의 수도로 간택된다. 조선은 왜 서울을 선택했을까? 고대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지였고 중세 고려 때 3대 주요 도시의 하나였던 서울. 서울은 오랜 세월 동안 늘 주목받던 땅이었다. 지형적 장점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서울은 동서남북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으로는 4개의 산, 즉 현재 북악산으로도 불리는 백악산과 지금의 낙산인 타락산, 남산이라 불리는 목멱산, 그리고 인왕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적을 막는 데 유리했다. 내사산 밖으로는 삼각산이라고도 불리는 북한산과 용마산, 관악산, 덕양산이 서울 외곽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서울을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의 요새라고 부르는 이유다. 산과 물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서울을 둘러싼 북악산, 남산, 인왕산, 이 3개 산에서 발원한 물이 도심 안에서 한데 모여 청계천을 이루고 이 청계천은 다시 서울 시내 하천 중 제일 길다는 중랑천과 만나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다. 한강은 길이가 500여 킬로미터에 달하고 폭이 1km가 넘는 수량이 아주 풍부한 강이었다. 폭 1km 이상의 강이 도시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한강과 시내의 작은 하천들은 사람들이 서울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용수 공급에 유리했고 서울을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좋은 수상 교통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서울을 감싸고 흐르는 한강은 내사산, 외사산과 함께 군사 방어선의 역할도 했다. 그렇다면 당시 서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태조 이성계의 철저한 계획 아래 서울은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먼저 백악산 아래 양지 바른 터에 왕실의 가족과 나란히를 돕는 신하들이 머물 궁궐인 경복궁을 지었다. 그 다음 경복궁의 동쪽에 왕실 조상의 신주를 모실 종묘를 짓고 경복궁의 서쪽에는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요를 기원할 사직단을 세웠다. 궁궐 밖으로는 백악산, 타락산, 목멱산, 인왕산 이 4개 산을 잇는 18km의 성곽을 축조했다. 적의 침입으로부터 왕실과 백성을 보호하고 도성과 그 밖의 지역을 구분짓기 위함이었다. 이후 수도의 면모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는 정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관공서가 들어섰다. 이 거리를 육조거리라 했다. 6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곳에는 정부 중앙청사와 여러 정부 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행정 중심지로서의 명맥을 잇고 있다. 조선 초기의 서울이란 사대문 안과 도성 밖 심리 이내 지역인 성저 심리를 말했다. 당시 서울 주민의 95%는 성곽 안에 살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는 종로였다. 사람이 구름처럼 많이 모이는 길이라 해서 운종가라고 불렀다. 운종가에 그토록 사람이 많이 몰렸던 이유는 그곳에 장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운종가의 중심은 유기장, 비단, 종이, 모시, 생선,
우명, 명주를 팔던 가게로 조선시대 왕실과 정부 각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대던 곳이었다. 조선 후기부터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성 밖의 마포와 용산은 한강과 인접해 어물, 곡물, 잡화 등을 취급하는 큰 시장으로 성장했고, 남대문 밖 칠패시장과 동대문 근처 이현시장이 운정가와 함께 당시 3대 시장으로 부상한다. 이후 이현시장은 지금의 동대문 시장으로, 칠패시장은 지금의 남대문 시장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그러는 동안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조선 초기 인구는 약 10만 명, 그러나 후기에는 초기에 두세 배 달하는 20-30만 명으로 늘어났다. 해마다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자 큰 민생 문제가 발생했다. 백악과 남산 일대의 수목이 땔감용으로 남벌되고 산의 일부가 경지로 개간되면서 비가 오면 토사가 하천으로 쓸려 내려왔다. 늘어난 토사로 개천이 수시로 막히자 장마철 홍수가 잦았다. 전염병도 창궐했다. 성중의 개울이 거의 모두 막혀 매년 여름 장마철을 당하면 개울가에 사는 백성들이 피난 갈 준비를 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더러는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발생하기도 하니. 하지만 19세기부터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8세기 조선의 21대 임금인 영조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를 시행한다. 청계천 준천이다. 물이 잘 흐르도록 개천 바닥을 깊이 파내어 범람을 막은 것이다. 현대 청계천의 골격은 그때 만들어졌다. 그 후 서울은 몇 차례 전쟁을 겪기도 했지만 조선 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수도로서의 모습을 유지해 나아간다. 서울의 모습이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 이후부터였다. 19세기 서울에 새로운 문물이 쉴 새 없이 밀려왔다. 1887년의 3월 경복궁 안 건천궁에 사람들이 신기한 구경을 하느라 몰려들었다. 경복궁에 조선 최초의 백열 전구가 켜진 것이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전기는 경복궁 향원정 연못에서 끌어온 물을 석탄으로 끓인 뒤 전기동력을 발생시켜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를 묘한 불이라 해서 묘화라고 불렀다. 1899년 5월에는 동대문 성곽 앞에 구름 같은 관중이 몰려들었다. 서울 시내 최초의 대중교통인 전차가 개통하던 날이었다. 최초의 전차 노선은 돈이문에서 종로를 거쳐 동대문 밖 청량리까지 길게 이어졌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전차를 타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전차가 등장한 초창기에는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운행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후 승객이 엄청나게 늘어나 1960년대 말까지 서울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노선의 총 연장이 40km를 넘었고 하루 평균 운행 차량 대수가 2,800여 대,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이 45만여 명에 이르렀다. 전차 등의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주요 도로망을 바꾸는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그동안 서울의 주요 도로는 크게 4개였다. 육조거리인 지금의 세종로와 종로, 남대문로, 그리고 종로에서 창덕궁까지 이르는 길이 그것이었다. 그러다 현 도로망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진 것은 1910년대. 좁고 구불구불하던 길이 없어지고 직선화됐으며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도 구분되기 시작했다. 남쪽으로는 크게 태평로가 만들어져 세종로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율곡로와 퇴계로 충무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서울의 근대화 시기는 역사적으로 시련의 시간이었다. 일제 식민지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일제는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설치한다. 신궁이란 일본의 통치자인 천황의 위패를 놓아둔 곳으로 식민지배의 상징과도 같았다. 또 조선 왕조의 상징이던 경복궁 앞뜰에는 식민 통치를 시행하던 기관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웠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도 헐어서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남산에 있는 조선 신궁과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 총독부가 일직선상으로 마주볼 수 있도록 재배치한 것이다.
건국 초 유교의 이념에 따라 설계된 서울의 상징적인 도시조형 체계는 이때 흐트러졌다. 이 시기 서울의 이름은 경성. 일본은 서울을 경기도에 속한 지방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수도로서의 지위를 박탈했다. 연합국의 정의의 무력 앞에 굴복한 간악한 침략자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는 날, 서울이 다시 그 이름을 되찾은 건 1945년 해방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서울은 다시 수도의 지위를 얻고 1949년 서울특별시로 재탄생한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서울을 폐허더미로 만들었다. (6월 28일) 새벽 한강다리가 폭파됐다. 이때 한강대교가 폭파됐고 광화문과 서울역도 일부가 소실돼 폐허로 방치됐다. 이외에도 60만여 동의 건물과 3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로, 전체 공업시설의 절반이 파괴됐으며 99만 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사람들은 서울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그러다 서울의 봄이 찾아온 건 1953년 휴전 이후였다. 1960년대 서울은 한국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큰 변화를 겪는다. 가장 큰 변화는 교통에서부터 시작됐다. 1968년까지 다니던 전차는 철거되고 버스의 시대가 열린다. 최초의 버스 노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대문, 시청 등을 거쳐 서울역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코스. 처음에는 전차의 보조수단이었지만 한국전쟁 이후부터 이용률이 전차를 앞지르다가 1976년 이후부터는 수송분담률이 80%를 기록할 정도로 시대를 풍미했다. 서울 교통 역사의 새 장을 연 것은 지하철의 개통이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난이 심각해지자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서울 지하철 1호선. 74년 종로선이란 이름으로 개통돼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9개 역을 거쳐갔다. 그 뒤 서울 지하철은 35년 만에 9개 노선 289개 역으로 늘어났다. 2009년 현재 서울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 고객은 무려 401만 명. 특히 순환선인 2호선의 경우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이 200만 명에 달해 단일 노선으로는 수송 능력과 실적이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른다.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구역이 확장되면서 한강의 다리 건설도 본격화됐다. 1900년 한강에 최초로 한강 철교가 놓이고 1917년 한강 인도교가 개통됐으며 65년에 이르러 제2한강교인 양화대교가 세워졌다. 양화대교는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만든 다리라 해서 시민들이 공사비를 보태려고 절미운동까지 벌였다. 80년대 들어서는 1, 2년 만에 하나씩 한강 위에 다리가 놓였다. 현재 한강의 다리 수는 28개에 이른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증가한 인구는 약 10여 배, 10배 가까운 인구가 증가하는데 불과 60여 년이 걸렸다. 조선시대 때 서울의 인구가 약 두세 배 증가하는데 500여 년이 걸렸던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다. 특히 서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에서 70년대로 넘어가던 때 불과 10년 사이에 2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 시기는 서울이 급속도로 산업화되던 시기였다. 지방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서울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서울로 모여들었다. 당시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상경했던 이들 중에 상당수는 전국 각지의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성공과 출세를 위해 또는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공부하러 온 가난한 학생들이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장에 취직을 하러 온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서울에는 토박이보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고 서울은 그 사람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서울의 면적도 조선 건국 초기에 비해 2.5배가 늘었다. 조선시대의 서울은 사대문 안과 성저 십리까지였다. 그러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는 사대문 안으로 행정구역이 축소됐다가
광복이 된 1945년 이후 옛 성저 심리 지역과 영등포구까지 행정구역이 확대됐다. 1963년 이후 서울의 행정구역은 더 넓어져 2009년 현재 총 25개 구에 436개 동이 서울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다.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자 주택난이 심각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새로운 주거 형태가 등장한다. 1961년에 건설된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후 서울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은 아파트 위주의 도시로 바뀌어 나간다. 서울이 이렇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현대적 면모를 갖춘 도시로서 성장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20-30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고속 압축 성장의 사례였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많았다. 1970년 4월 8일 아침 6시 반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에 지어진 시민아파트가 폭삭 무너져 내렸다. 아파트 주민 3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한 참사였다. 이 아파트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15동의 총 공사기간이 불과 6개월.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지은 아파트지만 입주 2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무리한 고속개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1994년 10월 아침에는 성수대교 중간 부분이 폭격을 맞은 듯 두 동강 나며 무너져 내렸다. 출근길에 시민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초고속 성장의 대명사였던 서울은 한때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양적 성장과 행복이 비례한 것만은 아니었다. 2008년 현재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58점.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이 도시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이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되기 시작한 건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때였다. 2002년 월드컵은 서울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나간 질서 있는 응원 문화와 대한민국의 함성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애국심 열풍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로 바꾸어 놓았다. 시련의 역사를 극복해내고 600년간 한 나라의 수도로서 명맥을 유지해왔던 서울의 저력을 새롭게 확인한 계기였다. 서울은 이제 역사와 문화,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행복도시로 거듭나기를 꿈꾸고 있다. 600년의 고도 서울, 서울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래를 향한 서울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된다.